찬성과 반대를 정해봅시다. 찬성과 반대 정하기.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는 각각 어떤 입장을 맡게 되나요? 라고 했고, 찬성은 현재 상태 변화야. 현재 상태 변화. 그러니까 개혁파에 되겠고, 반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보수파에 해당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동성 결혼 허용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허용하자. 반대 쪽에서는 허용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얘 보자. 동성 결혼 허용에 관한 토론할 때 찬성 측 입장은 동성 결혼. 뭐 하자? 뭐 하자? 허용하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에버랜드 큐패스 우선 입장권 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발표할 때 반대측 입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가보자. 지금 에버랜드에 우선 입장권이 있니 없니 지금? 있지? 있잖아. 그러면 찬성 입장은 뭐겠어? 에버랜드 우선 입장권 제도를 있는 걸 바꾸려니까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찬성 측에서 논제로 정할 때는 부정문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뭐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뭐 하자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겠니? 에버랜드 큐패스 제도를 뭐 하자? 폐지하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폐지하자가 돼야 돼. 항상 논제는. 그래서 제도를 찬성 측이 폐지하자야. 근데 여기 누구 입장이야? 반대 측이잖아. 그러니까 폐지하자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얘는 유지하자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찬성 측에서는 큐패스 제도 뭐 하자? 폐지하자. 이게 되겠지. 자, 토론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돼가고 있죠?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누가 할 건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어느 쪽이 어떤 입장이 찬성파인지, 어떤 입장이 반대파인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토론할 때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사회자를 기준으로 할 때요. 선생님이 사회자예요. 사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오른쪽이고요. 사회자를 기준으로 할 때 왼쪽이 되겠지. 물론 이건 토론은 이렇게 할 땐 토론이지만 만약에 방송 토론이란 말이야. 그럼 방송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토론자가 바라는 방향하고 둘 다 카메라가 똑같겠지. 그럼 카메라가 여기 있다고 쳤으면 선생님 맨 뒤에 있겠지. 이거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는 거야. 그러면 찬성과 반대 중에서 어느 쪽이 왼쪽을 쓰느냐라는 거야.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자, 개혁파라고 나와있죠? 아까 개혁파는 찬성이어서 반대였어. 개혁파 찬성 반대. 예? 찬성 개혁파. 그 우측은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 보수파니까 현재 상황을 뭐 하자? 유지하자. 얘네는 개혁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실컷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우리 뭐 하잖아. 진보당하고 보수당 나와 있지? 진보. 정치. 이쪽은 무슨 당? 진보니까 무슨 당? 더불어민주당. 진보. 보수는 국민의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욕할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를 욕할 때 뭐라고 욕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더불어민주당, 즉 개혁 진보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좌익이라고 해. 좌익 빨갱이라고 하잖아. 좌익 왼쪽이면 좌. 개혁파가. 보수파 이쪽에서 뭐라고 나오니? 우익이라고 하잖아. 우익, 극우, 우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그래서 보수가 우익 오른쪽, 개혁이 좌익에서 왼쪽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찬성은 개혁파는 좌측, 보수파는 우측. 하지만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니다라는 거야. 다음, 정부 정책에 관해 토론할 때 정부 측 사람은 사회자의 왼쪽에 앉을까요? 오른쪽에 앉을까요? 그래서 그럼 정책 집행자는 정책을 집행하자는 뜻일까? 정책 집행을 하지 말자는 뜻일까? 봐봐. 정부 정책이야. 만약에 정부 정책인데 기존에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 때야. 이런 정책을 피자라고 말했어. 그럼 개혁파는 정책을 피자 입장이겠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왼쪽에.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 이게 정부 쪽 입장일 거란 말이야. 그럼 정부 쪽 입장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가 되겠죠. 정책 집행자니까 얘는 어느 쪽? 오른쪽에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논제는 아까 부정 형태로 쓰지 않고 뭘로 쓴다? 긍정 형태로 쓴다. 이렇게
의문문 안 되고 청용 안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당위적인 측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개혁적, 즉 새로운 정책을 피자 쪽이 찬성,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반대 이렇게 되고 새로운 찬성처럼 쪽은 왼쪽, 보수 유지하는 쪽은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 가봅시다. 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야. 논제 제시. 물음 형식, 주장 형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음 형식, 주장 형식 안 돼요. 그럼 어떤 형식이 된다? 어떤 형식이 돼야 된다? 바로 주장 형식. 그래서 미안. 물음 형식, 주장 형식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장 형식이 맞지. 그래서 이거 주장 형식.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 당위적이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OX 할 수 있겠죠? 성폭행범 신상공개 폐지해야 하는가? O야 X야? X죠? X. 성폭행범 신상공개 폐지해야 한다. 맞죠? 얘는 동그라미가 되겠고 동물원을 운영해야 하는가? X.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O. 노임, 무임 승차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거 쓸 수 없어. X. 다음 노임, 무임 승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O.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는 다 X가 되겠고 뒤에 있는 세 개가 O가 되겠다. 이렇게. 다음 가봅시다. 자, 이거 되게 프린트할 때 되게 위험한 논제를 되게 잘 갖다 놨어. 이건 정부 정책이니까 좀 위험하지 않냐? 이 프린트 누가 만들었니? 어떤 선생님이 만들었어? 안 물어볼게. 자, 가자. 찬성과 반대 중 누구의 입장으로 3학년 교내 체육대회 참여에 관한 토론의 논제를 만들어 봅시다. 3학년 교내 체육대회 참여를 어떻게 된다? 허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니네 3학년이 교내 체육대회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파, 야 3학년도 체육대회 참여해야지. 이게 개혁이니까 그게 찬성 측 입장이고 그 찬성 측 입장이 바로 뭐가 된다? 토론의 논제가 된다. 이렇게. 다음 여성가족부 존속 여부에 관한 토론 논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지금 여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가부가 현재 있어요. 그럼 개혁파는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겠지. 그래서 찬성 측 입장은 여성가족부를 뭐 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된다? 폐지해야 한다. 뭐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얘가 찬성 측이고 찬성 측 입장이 뭐가 된다? 논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반드시 긍정문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안 된다, 못 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 둘 다 안 된다, 못 한다 안 돼. 부정은 다 안 되고 뭘로 해야 돼? 긍정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동성 결혼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항상 헷갈리니까 반대 측의 입장은 반드시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주제가 돼. 만약에 이게 주제라고 해봅시다. 동성 결혼 금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찬성 측의 입장은 뭐야? 금지하면 안 된다가 되고 반대 측 입장은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 부정으로 되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 반대 측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어떻다는 거야. 헷갈린다는 거야. 야, 그럼 반대 측의 입장이 금지하자는 얘기야? 하지 말자는 얘기야?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긍정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야. 부정문으로 만들면 뭐 할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토론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토론하기 전에 토론을 세팅하는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 가봅시다. 다음. 근데 여기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이제 논제가 나왔는데 논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논제의 종류 몇 가지가 있냐면 논제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논제? 정책 논제. 두 번째 사실 논제. 세 번째 가치 논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정책 문제는 이거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 해결 방안으로 어떤 정책을 펴자 말자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방금 우리가 했던 것들의 대부분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이 정책 문제예요. 정책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펴자 펴지 말자 이런 것들이니까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거는 정책 문제에 해당하고 사실론제는 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 미안 얘들아 미안. 옳고 그름이면 이렇게 가자.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게 가치논제. 가치논제고 이거 정당성을 판단하는 거죠. 정당성, 가치논제. 사실논제는 참 거짓을 밝히는 것이지. 참 거짓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참 것이냐 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여부죠. 사실 여부를 다루는 게 사실 문제고 가치 문제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 행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얘는 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책 논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논제들은 다 정책 논제에 해당합니다. 찬반으로 나눈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토론을 세팅하는 거라서 어떤 논제를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찬성과 반대는 어떻게 정할 것이고 위치는 어느 쪽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었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비판의 기준. 비판의 기준.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얘기는 토론은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방식이겠죠. 나의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시키는 거야. 두 번째는 상대의 주장을 뭐 하는 거니?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의 주장을 비판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사퇴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 비판 기준이 세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가 신뢰성, 두 번째가 타당성, 세 번째가 공정성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신뢰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뢰성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펼쳤을 때 그 근거를 제시할 거 아니야. 그 근거가 믿을 만한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료의 신뢰성이라고 말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뢰성을 높이는 건 자료가 믿을 만해야 되잖아. 그러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료를 갖다 놓는 거야. 자, 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뭐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근거 자료로 우리 동아리에서 설문조사한 걸 갖고 왔어. 이 내용이랑 자료가 동아리 설문조사 내용인지 아니면 이거 2022년 교육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인지 이런 거잖아. 어떤 조사가 우리한테 더 믿을 만하겠어. 그래서 출처가 동아리 거보다는 교육부에서 한 게 맞겠지.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의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게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인 거야. 이런 게고 타당성이라는 얘기는 주장과 근거, 즉 근거가 주장을 얼만큼 뒷받침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주장이 뭐라 그랬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지. 근데 그 근거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통해서 뭐 학습 자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과 맞지가 않잖아. 뒷받침하지 못하잖아. 이게 바로 타당성이야.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옳은가? 이걸 타당성이라고 불러. 공정성은 편파적이라는 얘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야. 특정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외국인들이 지금 말고 몇 년 전에 외국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이제 개고기를 먹으니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 개고기를 먹는 건 야만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고유의 문화다.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문화인데 왜 니네가 우리 걸 까냐라고 말해. 그러면서 지네들은 원숭이 고를 파먹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지나치게 어느 입장에서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 문화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누구 입장에? 동양 문화가 아니라 서양 문화의 입장에 치우쳤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공정성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비판할 땐 세 가지를 비판하는 거야. 야, 자료가 믿을 만한 거야? 두 번째, 야, 그 근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니? 너무 편파적이지 않았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내용 정보 볼까요? 인용된 정보의 내용과
출처가 정확한지, 또 아까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믿을만하다라고 했지. 그래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된 정보의 내용과 출처가 정확한지, 또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야. 주장이어도 전문가의 인터뷰인지 아니면 초등학생 인터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타당성. 결론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지,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타당성이죠. 공정성. 발언 내용이 어느 한쪽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공평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정성입니다. 그러면 너네 이제 잘 생각해봐. 너네 이제 수행한다면 수행에서도 내가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그 근거를 내세울 거잖아. 그 근거 중에 야 저건 좀 출처가 좀 정확한 거야? 사실인 거야? 이것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타당성인데 야 어떻게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연결이 돼? 말이 안 돼. 이건 지나치게 학생 위주의 입장이야. 또 이거 뭐 지나치게 뭐 어른들의 입장이야. 이렇게 돼서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돼. 됐죠? 비판 기준입니다. 이게 비판 기준. 자, 이걸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신뢰성. 자, 신뢰성. 신뢰성은 저 말을 믿을만 한가라는 뜻이겠죠? 아까 근거 제시할 때 저 말을 믿을만해? 자료에 아까 위에 나와 있잖아. 자료에 뭐를 어떻게 하면 돼? 근거를 제시할 때니까 근거를 내가 제시하려면 뭘 해야 되니? 신뢰도를 높여야 되잖아. 신뢰성을 높여야 되잖아. 그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제시하는 게 맞다. 신뢰성을 때는.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언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라고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는 게 더 좋겠지? 이렇게. 자, 가봅시다. 동성애를 허용하면 에이즈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증거가 뭐죠? 봐봐. 어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신뢰성이 있어? 없어? 신뢰성이 없죠. 그래. 왜? 인터넷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예. 땡땡신문 몇 년 몇 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니면 2000 몇 년 영국인이 무슨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논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야. 자, 공신력 있는 출처의 자료가 우리한테 믿을만 하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거야. 자, 이거 뭐라고?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인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영화 변호인 봤어요? 본 사람 흔들어봐. 안 봤어? 봤어? 선생님 이거 타이핑 칠 때 자꾸 송강호의 그 말투나 행동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아니 그렇다면 막 이렇게 좀 약간 비꼬는 듯이 말하는 거 하고 있거든. 재판에 이제 태클 걸고 그런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면 니네가 한번 여기 읽어보고 여기 읽어보면서 어디 부분을 찾아보냐면 바로 신뢰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봐. 이 송강호 쭉 읽어봐.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요적은 이제 임시완이 잡혀 들어왔죠. 임시완이 왜 잡혀 들어갔냐면 불온소족을 같이 야학을 하면서 불온소족을 돌려봤다라는 거야.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이 내래 정책연구소 소속의 수석 연구원이야. 이 사람이 이제 감정서인데 이게 불온소족에 대한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야. 감정을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은 공산주의자이자 역사가인 카가 저술한 책으로 일반 학생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과 체제를 타당시하는 역사관과 그 사고방식을 포우지 마음에 지니게 할 수 있는 불온 책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소장, 학습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 학습에 관심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지. 이런 감정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변호사인 송강호가 얘를 가지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증인이 속한 감정기관에서 결과 맞습니까? 맞대. 자, 연구소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 연구소가 믿을 만한 장소인지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야. 연구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위치 말입니다. 연구소 사무실의 위치. 증인. 서울시 용산구에, 증인이 서울시 용산구에 있습니다. 주소는 어찌 됩니까? 주소는 어찌 됩니까? 아씨, 뭐 좀 흉내를, 웃어. 아무튼. 주소는 어찌 됩니까? 글쎄요. 변호사, 일하는 곳 주소도 모릅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판사, 변호인, 나도 법원 주소는 정확히 몰라요. 재판과 상론 질문으로 지연시키지 말고 반대심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예,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중구 예장동 32-16번지입니다. 맞죠? 아, 알겠습니다. 주소를 모른다 카무.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거기가 안기부 건물, 검찰실 건물 맞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료가 어느 쪽의 자료라는 거야? 안기부에서 만들어낸 자료라는 거야. 즉 어느 한쪽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다. 출처가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서 신뢰성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검사가 안기부 주소는 국가 기밀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빨간색 책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변호사는 이제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변호사가 영국 대사관에서 물어본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그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영국 대사관에서 보낸 전문이야. 전문.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어. 에드워드 카는 런던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국인으로 영국을 위해 헌신한 외교가이며 존경받는 역사학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책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역사란 무엇인가가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길 바란다. 영국 외교부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니? 하나는 영국 외교부지. 하나는 안기부에서 그 감찰실에서 만들어진 자료지. 그럼 어느 쪽이 신뢰도가 더 높아? 얘가 더 신뢰가 더 높지? 이렇게. 그러니까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내가 제시할 때는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거고 상대편 근거를 깔 때는 그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까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비판의 기준의 첫 번째, 무슨성에 대해서 알아봤어? 신뢰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하나만 더 갑시다. 자, 다음 됐고. 자, 다음은 이제 인용할 때죠. 인용할 때. 인용이라는 건 뭐니? 이렇게 끌어다 쓴다는 거지. 끌어다 쓰는 걸 인용이라고 불러요. 인용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말을 인용했는가. 해당 분야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라 라고 보는 거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라. 자, 모 고등학교 제1회 교내 토론대 결성, 흉악본 심상 공개 중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토론 중 찬성 1위 말합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헌법 제1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생활 침해하는 신상 공개는 위헌이므로 이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반대 1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 1. 201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라고 말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전문가가 나오죠. 누가 되겠냐? 헌법재판소 누가? 재판관들이 전문가가 되겠죠. 이들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화를 봤을 때 설득력이 높은 쪽은 이쪽이냐 이거야. 이쪽은 이제 책을 인용했지만 여기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기 때문에 찬성 쪽보다는 어느 쪽이? 반대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헌법 최고권위자인 헌법재판관의 판단이라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높다? 설득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설득력이 높다. 다음, 사건을 진술할 때, 그 사건을 진술할 때는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 직접 목격자, 혹은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인용할 때는 전문가의 말, 그리고 사건을 진술할 때는 직접 목격한 사람 또는 사건에 직접 깊이 관련 있는 자의 말을 더 믿을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제가 봤습니다. 이게 훨씬 신뢰성이 높으니까. 자, 가보자. 톰슨 무대 앞으로. 사다북량 여태까지 토론팀에 여성은 없었다는 걸 알고 있나? 예, 알고 있어. 왜 자네가 처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 저는 다른 누구보다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잘 견디는 분. 북량? 다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 니네가 한번 찾아볼래? 뭘 찾아봐야 되겠니? 직접 목격자 또는 사건과 깊이 관련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세요. 여기가 관련이 없죠? 이 내용과 관련이 없지? 이 내용은 다른 거다. 이 다음 거잖아. 이게 다음 거죠. 이게 다음 겁니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바로 여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누가 굶주리지? 실업자들이 굶주리죠 라고 나와 있어요. 봐봐. 여기 버지스군은 분명히 실업자인데 굶주리지 않던데? 내가 자네를 대충 묘사해보지. 북량. 자네는 잘못된 전제를 제시했고 그래서 자네의 3단 논법이 흐트러졌네. 3단 논법이요? 자네의 논리는 흐트러졌어. 대전제, 실업자는 굶주린다. 얘가 잘못된 거야. 대전제인 실업자는 굶주린다. 소전제, 버지스는 실업자다. 결론, 버지스는 굶주린다. 자네의 대전제는 잘못된 추측에 근거하고 있지. 전통적인 오류지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대전자인 실업자는 굶주린다가 대전제가 잘못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론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 있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논리적 오류와 관련된 거니까 요 다음 거죠. 요 다음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타당성 갑시다. 타당성은 저 말이 옳은가? 라는 거야. 저 말은 옳은가? 라는 얘기는 정당하고 합리적인가야. 합리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가? 라는 뜻이야. 그래서 저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정당한가? 일단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이치에 맞는가? 이런 건데 이게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주장에 걸맞는 이제 적절하고 충분한 뭐가 있는가?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라는 거야. 원래 타당성이라는 얘기는 주장과 근거의 연결관계야. 그래서 이 근거가 이 주장을 정당하게 뒷받침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의견 진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라는 거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입증 책임이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라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걸 보면 이거 되게 좀 잔인한 거 많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단 말이야. 이제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들어서 근데 도둑 맞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면 야, 난 도둑 맞은 거 없는데? 라고 말했어. 너 니네 집에 금괴 있었는데 금괴를 도둑이 훔쳐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 도둑 맞은 거 없는데? 라고 말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도둑 들어갔잖아. 도둑이 니네 집 들어가서 털었어. 난 도둑 맞은 적 없는데? 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니? 너 도둑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그럼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도둑 맞았다는 증거를 내가 제시해 줘야 돼. 이게 입증 책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난 도둑 맞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데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도둑 맞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거야?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집 출입 기록부랑 니네 집 현관 CCTV를 공개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왜? 난 도둑 맞지도 않았는데 그걸 입증할 책임은 나한테 없어. 주장할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야. 이게 입증 책임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봐. 어제 점심시간 3학년 교실 앞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 그 시간에 자신은 화장실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누가, 야, 어제 화장실에 담배 냄새 나서 담배 핀 사람 나와! 라고 말했잖아. 없어. 담배 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담배 안 폈다는 증거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말 안 되지? 그래서 그 시간에 자신은 화장실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들 흡연으로 간주해서 징계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입증 책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네가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가 입증 책임의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었냐, 즉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논리적인 오류가 없었는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의 유형이 쫙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여기 있는 제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목을 보면 아, 이건 이거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걸 보면서 무슨 오류, 무슨 오류, 무슨 오류 다 외우고 그건 뭐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야. 자, 대가리가 뇌에 제대로 박혀있는 놈이라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원천봉쇄야. 자기 말에 반대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아주 나쁜 사람이고 폐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게 원천봉쇄의 오류인 거지. 자기 말에 반대하면 매우 나쁜 것으로 규정하여 반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사람이 정신머리가 제대로 돼 있는 새끼야. 그렇다면 연애라고 다니겠어? 말하는 거야. 근데 나 연애한다고 말을 하면 일단 나는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돼서 원천봉쇄 오류. 자기 말에 반대하면 매우 나쁜 것으로 규정하여 반론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볼까? 동탄에서 이건 이제 성급한 일반화 오류 많이 들어봤죠? 성급한 일반화 오류 많이 들어봤을 거야, 얘는. 자, 가보자. 동탄에서 2020학년 수능 만점자가 나왔대. 동탄에서 만점자가 나왔어. 그죠? 이게 일부 사례지? 한 사례일 뿐이야, 사례. 사례를 가지고 동탄 애들은 다들 공부 잘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일부 한 사람만 잘한 거잖아. 이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한 거야. 그래서 이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특정 사례 또는 적은 사례, 적은이라든지 또는 특정 사례를 통해 상해를 가지고 집단의 특성을 판단하는 오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선생님이 이제 이솔고등학교 앞에 갔는데 이솔고등학교에서 진짜 잘생긴 남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잘생겼어. 야, 잘생겼다. 어디 학교니? 이솔고등학교. 야, 이솔고등학교 잘생겼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이솔고등학교들은 다 잘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어때? 가연 이솔고등학교 다 잘생겼니? 아니야. 고기를 그렇게 빨리 흔들면 안 되지. 그래도 이렇게.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도 가볼까? 그러면 근데 이거 다음. 한국 고등학생들은 수학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거 얘랑 좀 반대되는 거야. 반대. 어떻게 반대되는지 가보자.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나도 한국 고등학생이다. 그러므로 나도 수학 실력이 최고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얘는 적은 사례를 가지고 전체 집단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 얘는 전체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나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도 잘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얘는 이제 분해의 오류라고 해서 집단의 특성이 개별의 특성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되겠죠. 이게 분해의 오류가 되겠고 이거 예선님 여기도 반대라고 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도 결합의 오류가 있겠죠. 넘어가 봅시다. 결합의 오류죠. 이건 완전 반대되는 거니까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원자가 모여들어 만들어진 내 몸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건 무슨 오류? 결합의 오류가 되는 거야.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사람 몸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나도 안 보이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깝게 분해의 원리였다면 얘는 결합의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특성이 집단 특성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합의 오류하고 저기 나와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하고 뭔 차이가 있냐면 얘는 개별의 특성이지만 앞에서는 사례라고 보는 거야. 사례들의 묶음. 얘는 어떤 존재를 이루고 있는 대상의 특성. 이렇게 돼. 구분하기 좀 쉽진 않겠지만 이 오류가 잘못된 논리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다음. 네 번째, 요즘 사람들은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더 많이 쓰네.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더 잘 만든 게 분명해 라고 해요. 얘는 군중심리 오류예요. 다수의 판단이 무조건 어떤 것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다수결의 오류가 되겠죠. 다수결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쌤, 너 이제 담배 끊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원래는 담배 폈었다는 말이네.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뭐냐? 복합 질문에 오류예요. 질문 속에 또 뭐를 숨겨놓은 거야? 질문 속에 질문을 숨겨놓고 원하는 답을 무조건 이끌어내는 오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너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냐? 네. 아, 그럼 여자친구가 있었단 얘기네? 따라와. 이런 거죠. 질문 속에 질문을 숨겨놓는 거야. 그래서 질문 속에 질문을 숨겨 원하는 답을 무조건 이끌어내는 오류를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왜? 다음 6번째 가볼게요. 복합 질문의 오류였고요. 어제 점심때 교실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에 자기가 교실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싸움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학교 폭력자치위원회 징계에 올리겠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야. 누구? 아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했지? 주장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죠.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했어? 입증 책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야? 상대에게 넘기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아까 입증 책임했죠. 주장이나 근거에 관해 견해가 엇갈릴 경우 그것이 옳음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게 입증 책임의 원칙이었죠. 다음. 너 왜 지각했냐? 쌤도 전에 지각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피장파장의 오류죠. 피장파장의 오류. 남도 나와 같은 잘못을 했으니 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죠.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늦었니? 그랬더니 아, 선생님이 저번에 늦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늦었으니까 내가 늦은 거 정당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선생님이 저번에 늦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선생님도 잘못한 거고 나도 잘못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어지진 않거든. 이걸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장파장의 오류였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비판이었어요. 비판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성? 신뢰성. 두 번째가 무슨 성? 타당성.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세 번째가 뭐? 공정성. 이렇게. 공정성 아까 말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공정한가라는 얘기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갑니다. 공정성. 저 말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가. 즉 편파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되는 거죠. 편파적이지 않은가. 얘는 자, 공정성은 첫 번째, 특정 입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거야. 한번 가볼게요. 요거 보자. 이 토론대회 결승이에요. 가보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던 시절이래요. 지금은 10,000원이 넘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주장이에요. 이 논제예요. 논제로 토론 중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땡땡땡땡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할 시 경제성장률 0%야. 경제성장률이 0%래. 경제성장률 0% 하락 및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경제성장은 안 할 거고요. 자영업자 폐업률은 증가할 거고요. 인건비 상승 우려에 따른 고용률 하락이 심각하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 얘는 최저임금 인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야. 자,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근로자의 소득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경제 침체 및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적 곤란을 더욱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최저임금 10,000원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 여기서 왜 밑줄 여기다 선생님이 걸었겠냐?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하면 얘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체야? 얘는 누구의 입장?
얘는 기업 입장이란 말이야.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야.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했지.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니? 지나치게 누구 입장보다? 근로자 입장보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편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편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공정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냐? 왜?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나온 발표는 근로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기업 입장만 대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공정성이었고요. 두 번째, 의견 진술 과정에서요. 공정한 강압이나 협박. 그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객관성을 잃지는 않았는가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밑에 거 변호인 내용인데 이거 읽어봅시다. 강압이나 협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객관성을 잃지 않았는지 이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비판 네가 한 내용이 강압이나 협박, 고문에 의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기엔 내가 밑줄을 너무 대놓고 그어놨네? 여기 나오죠. 여기서 보면 검사 피고인 박준 및 구인은 일명 좋은 책 읽기 모임이라는 독서 모임을 가장한 불법 회동을 총 13차례 가졌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모임의 정체는 불원서 돌려읽고 반정부 인물을 포섭하고 공산주의를 차량하는 선전문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이적 단체였으며 북계의 통일 선전 전술에 따라 소위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서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피고 박증 및 모든 피고인들이 자필 진술서에서 그 모든 내용을 썼습니다. 피고 박진욱의 자술서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월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된 것이다. 우리 남한도 그러한 길을 밟아야 한다. 지금이라는 뜻이야. 작금의 목표는 파쇼 정권 타도이지만 장차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 해방에 있다. 이에 본 자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피고인이 이 자술서 직접 작성한 거 맞죠?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임시한 분이 뭐라고? 변호인을 바라본 거야. 내가 쓴 건 맞긴 맞아. 근데 왜 쓴 거야? 온몸에 멍자국이잖아. 고문을 해서 쓴 거란 말이야, 이걸. 그랬더니 변호사를 바라보니까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그 자술서는 강요와 폭력으로 강제된 이라고 말해. 그랬더니 판사도 같은 편이야. 변호인한테 안 물었어. 지금 피고인한테 묻잖아. 그렇죠? 대표 변호사, 변호인 속기를 잡아당기며 앉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피고가 뭐라고 하냐? 결국 여기서 물어본 것, 이 자술서 네가 쓴 거지? 이것만 물어봤지. 이거 강요와 협박에서 쓴 거니라고 안 물어봤잖아. 그래서 어떤 대답을 원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 이거야. 피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이 자술서 썼다, 예, 안 썼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 진술서는 어쨌든 공정한 진술서가 아니겠죠. 왜? 강요와 폭행으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예, 쓰기는 했는데 라고 본 거야,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한 거지. 판사 말을 자르면 자술서의 지정도 본인이 직접 날했던 거 맞지? 예, 아니요로 대답해. 예, 증거로 채택합니다. 이걸 증거로 채택해버려요. 자술서를. 이렇게. 얘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강요와 폭행으로 강조된 거니까 이 진술서는 뭐가 없다고? 공정성에 위배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다음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비판 어떻게 비판하는지 나와 있죠.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신뢰성. 두 번째가 공정성. 타당성. 세 번째가 공정성.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봐야 되겠어요? 토론의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토론의 과정은 여기서 반대신문식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입론. 그럼 두 번째, 입론에 대한 반대신문. 그죠? 그 다음, 바로 반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신문식 토론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입론은 어디서부터? 찬성 측부터. 찬성 1. 반대신문은 반대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입론은 반대측에서 입론. 찬성 1이 반대신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입론은 누구부터? 찬성 측부터. 반론은 누구부터? 반론은 반대측부터. 이게 반대신문식의 토론이에요.
뒤에 보면 이제 토론표도 나와 있으니까 토론 순서표가 나와 있으니까 토론 순서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토론 과정에서 첫 번째 입론이 되겠죠. 입론이야 논리를 세우다, 그러니까 기초 주장이 되겠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기본 입장이고, 이건 핵심 쟁점이죠. 핵심 쟁점. 핵심 쟁점, 즉 뭐야?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가장 큰 덩어리가 여기라는 거야. 뭐 시행해야 한다, 시행하면 안 된다, 이게 나와 있겠죠? 이게 핵심 쟁점이고, 입론이 되겠습니다. 입론은 항상 토론하기는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입론이 있었으면 그 다음 뭐가 있냐? 반대신문, 즉 다른 말로 교차신문 또는 확인질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요. 다 똑같아요. 그냥 반대신문이죠. 반대신문은 상대방의 입론 내용에 대해 그걸 뭐 하는 과정이다? 검증하는 과정인 거야. 검증하는 과정. 그래서 상대편이 입론하면 바로 반대신문이 시작하는 거야. 반대신문 또는 교차질문, 확인질문이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반대신문 할 때 유의점, 즉 반대신문하는 방법인데, 상대방이 뭐한 내용만, 발언한 내용에 한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한해서만 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 논리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사실 여부나 출처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쓰는 방법이 위에서 아까 비판하잖아.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단 말이야. 첫 번째 그 사실 여부야. 얘는 이제 신뢰성 여부가 되겠고, 출처 이것도 신뢰성이겠죠. 아까 나왔잖아. 문제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장은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요. 타당성은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는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져왔어.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반대신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중요합니다. 다음, 상대방의 발언 시간을 많이 보장하면 안 돼요. 생각하게 만드니까. 빨리빨리. 보정 시간을 어떻게 길게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출처 자료는 믿을만 한 것입니까? 예, 이렇게 나오겠죠? 단답형. 자, 그러면 여기 실제로 반대신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밑줄을 좀 미리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상대측 발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기야. 상대측 발언의 허점과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을 하려면 상대측이 말한 범위 내의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편이 말한 내용과 관련해서 상대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대신문은 상대방이 입론에서 말한 내용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거야. 만약 상대측 입론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 토론자가 그에 대해 반대로 질문을 하게 되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대. 그래서 반대신문을 하는 토론자 역할은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이야. 반대신문을 하는 토론자가 상대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설명하게 만들잖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러하고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오히려 상대방 주장을 탄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대한 이유만 물으면 사실을 확인하고 오류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상대 측이 제시한 이유나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신뢰성, 여기 나오잖아. 반대신문에서 되게 중요하다.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상대 측 발언의 오류를 점검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류를 검증하는 질문을 해야지 괜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상대편 주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오류를 점검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 다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야 돼. 반대신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개방형 질문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야. 단답형이 좋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상대 측이 답변하면서 반대신문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추가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상대편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질문자는 반대신문 시간 동안 주도권을 유지하며
상대 측 발언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상대 측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도록 질문하는 거 좋다. 이거 내용은 다시 하면 위에 나왔던 거 이거야. 상대방의 발언한 내용에 한해서만 해야 되고, 상대방 논리에 예상되는 문제, 아까 했던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 이렇게 해야 되고, 상대방의 발언을 길게 보장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단답형으로 졸문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말한 내용 안에서, 그리고 오류를 검증하는 것,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길게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단답형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교차 질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시문하는 방법이 나왔겠죠? 그러면 입론 나오고 반대시문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냐? 입론, 반대시문, 그 다음에 반론이 나와야 되겠죠. 반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건 이제 니네 학교에서 반대시문을 만들기 연습이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반대시문을 만들 것이냐라는 거야.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자. 논제가 유명 관광지에 CCTV를 확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죠. 개혁인과 찬성 측 입장이겠죠. CCTV 설치는 관광지 고유의 성격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호젓한 길에서 명상과 휴식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관광지 온통 CCTV로 가득하다면 이런 편안한 명상과 휴식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CCTV에 찍힐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심한 상황에서 관광지에까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입니다. CCTV와 범죄 감소 간 상관관계의 유무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0땡땡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반범 TV, CCTV 설치 대수와 전국 범죄 발생 건수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2000땡땡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방범 CCTV는 모두 3만 5천 대로 2000년 8,700대였던 것에 비해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206만 건에서 178만 건으로 약 1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00% 이상 증가했는데 범죄는 14% 감소했다는 거지. 방범 CCTV 설치 대수에 대해 범죄 감소율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명 관광지에 CCTV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상대편에서 이렇게 입론을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입론했으면 반대신문에서는 뭐해? 여기서 논리적인 허점을 짚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신문을 만드는 거야. 이게 되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보면 일단 여기 예문이 이렇게 나오죠. CCTV와 사생활 침해 간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디 나오냐면 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CCTV에 찍힐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심한 상황에서 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것의 근거를 물어보는 거야. CCTV에 찍히면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했는데 CCTV와 사생활 침해과의 관련성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관련성이 있는지 자료를 나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 하나는 CCTV로 14% 감소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미미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CCTV 설치로 인해서 범죄율이 14%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닙니까? 이렇게. 범죄율이 14%가 줄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대신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또 한번 가볼게요.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이거 나오겠죠? 한번 가봅시다. 자, 동물 실험 중단한다. 이게 찬성 측 주장이겠죠? 자, 가자. 찬성이 인간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면 인간이 앓는 3만여 가지 질병 가운데 동물도 걸리는 질병이 단 1.16%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볼 때 동물 실험에서 성공하더라도 결과가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하고 동물이 같이 벌리는 병이 1.16%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성공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본 거지. 자, 그래서 미국에 덥지? 미국의 마취학자 수의사 부부가 쓴 책에서 입원 환자의 15%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물 실험으로 검증된 약물에 대한 거부방으로 죽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근거가 나오죠. 이런 근거들. 입덧 방지로 나왔던 한 약품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 약품은 수차례 동물 실험을 통해 부작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사람에게 사용한 결과 46개국에서 많은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동물 실험을 통해, 이 결론이겠죠? 동물 실험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된 약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동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 끝에 아까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을 비판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1.16%라고 했잖아. 어디 출처야? 그치? 미국의 마취학자 수의사 분해. 그럼 얘는 누군데? 물어볼 수 있겠죠. 입덧 방조 나왔던 한 약품. 얘가 뭔데? 출처가 어딘데? 이걸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출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 뭐에 딴지를 거는 거야? 신뢰성에 딴지를 거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심을 만들기. 뭐라고?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라고 출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얘는 신뢰성을 따져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밑줄은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요거 내용은 여기야. 밑줄의 출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겠죠. 다음, 또 하나 볼까? 부작용을 마치 못했다고 동물 실험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타당한가요? 야, 부작용을 마치 못했다고 해서 동물 실험을 모두 부정하는 거 맞냐? 아니겠지. 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면 되지. 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냔 말이야. 부작용을 마치 못했다고 동물 실험 모두 부정하는 건 타당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맞죠. 얘는 선생님이 있는 거 써놨는데 여기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따로 하진 않아요. 써놓기만 하고 따로 하진 않게요. 이렇게. 부작용을 마치 못했다고 동물 실험 모두 부정하는 타당한가? 아까 이거 똑같아. 세월호.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소풍 갈 때 소풍으로 가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학생들이 죽었지.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잖아.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뭘 없애버렸어? 현장 체험학습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소풍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맞잖아. 이런 거잖아. 소풍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소풍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타당한가요? 이런 정당성을 보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풍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죽었다면 소풍을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세우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타당한가요? 옳은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반대신문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입론한 사람이 상대편이 반대신문을 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겠죠. 상대측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지. 저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상대측이 반대신문 절차에서 하는 질문은 우리 측이 주장한 내용의 허점이나 오류를 발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반대신문의 목적이니까. 따라서 우리 측 주장이나 논거에 어떤 점을 검증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여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가 이 자료에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철없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잘 모르겠는 더 나쁜 거는 아마 어디일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빠. 그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추후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제가 이 질문을 왜 했지? 이거 파악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답변하는가. 상대 측의 질문에 답할 수 없거나 상대 측이 요구한 정보를 제시하기 어려우면 솔직하게 그 점은 좀 더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또는 다음에 추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와 같이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답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을 끌거나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 오히려 불리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여유를 지니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말하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거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면접이라든지 면담 할 때, 인터뷰할 때 상대방이 질문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할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빨리 대답할 필요 없어. 가만히 쉬었다가 마음을 좀 안정하고 머릿속으로 대답할 걸 정리한 다음에 대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 가볼게요. 상대 측의 질문에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평정심을 갖고 차분한 어조로 답변한다. 감정에 따라 흥분한 어조로 질문에 답변하면 우리 측 주장과 논거의 설득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알겠죠? 이건 니네 대학 면접이나 할 때도 마찬가지야. 상대방 질문이 좀 당황스럽거나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좀 기다렸다가 질문을 머릿속으로 내세우고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보고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가 어디까지 봤어요?
반대 신문까지 봤죠?